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 풍경은 유명한 관광지인 괌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엄청난 사건을 겪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괌에서 지내다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좋아서 한국에 왔지만 몇 년 정도 살았던 괌도 조금은 그립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꽃이 잊혀지지 않네요. 더운 나라의 화려한 꽃들이 참 신기했거든요. 특히 괌에 국화였던 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홍색의 화려한 꽃받침이 있고 그 안에 작고 하얀 꽃이 또 피어나는데요. 이름이 특이하게도 부겐빌레아라고 하더라고요. 강렬한 꽃색답게 꽃말도 정열,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괌에 살 때 정원에 이 꽃을 키웠어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을 잘 줘야 했습니다. 물을 잔뜩 주면 뿌리가 썩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줘야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 사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때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전 몇 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5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과 부부가 됐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로 헤어졌고요.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극적인 과정을 통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줄 알았던 제 인생이 실은 푸른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 채널에 문을 두드렸어요. 문득 제 아들이 결혼할 무렵 저한테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 졸업하는 거 어때요? 좋은 분 만나 새 출발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계속 혼자 살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이야? 엄마는 진짜 생각 없어. 저 이제 장가 가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만 놓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네? 얘는 엄마한테는 신경 끄고 너 장가 가서 잘 살 생각이나 해. 유정이한테 잘해주고. 알았어? 아들은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를 그렇게 들들 볶더라고요. 자기 결혼하면 근사한 분 만나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면서요. 하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어요. 혼자 30년 넘게 살았어도 재혼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남편과 전 한 차에 타고 있었어요. 나란히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어요. 당시 남편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전 입시 미술학원 강사였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서도 계속 학원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아예 학원을 차리게 됐고요. 하지만 예정에 없던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학원에서 집이 멀어졌습니다. 홀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시누이들은 간병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시어머니 사시던 집으로 들어갔죠. 학원을 막 개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을 나가면 계실 간병인을 구하고 전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학원이 너무 멀어져서 차를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럴래? 나 회사 갈 때 차 놓고 가니까 당신 있으면 좋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면허만 따놓고 운전 안 한 지 오래됐잖아. 나 연습 좀 시켜줘요. 알았어. 시간 낼게. 어머니 돌보랴 학원 운영하랴. 당신이 고생 많아.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운전 능숙해지면 출퇴근도 더 쉬워지겠지. 부부가 같이 도로 연수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기저귀를 찬 어린 아들은 이웃집에 잠시 맡겼습니다. 도로 연수는 순조로웠어요. 저도 조심성이 많고 남편도 침착한 성격이라서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갈지자로 달려오는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여보, 내 눈이 이상한가? 저기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데? 진짜 이상한데? 여보, 피해! 그 순간 달려오던 차는 저희 부부가 탄 차를 덮쳤습니다. 전 바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현실에 전 말을 잃었어요. 시누이들이 찾아와 절 잡아 흔들며 통곡했죠. 내 동생 살려내. 왜 너만 살았어? 생떼 같은 내 동생 잡아먹고 왜 너만 살았냐고. 그러게. 못하면 아예 하지 말지. 왜 운전을 한다고 설쳐서 멀쩡한 내 동생 죽게 만들어.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구세 일생으로 살아난 애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그럼 승재 놔두고 수경이까지 저 세상 가야 해요? 음주운전하는 인간한테 당한 건데 왜 수경이한테 그러냐고요. 그 사고 이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갑자기 세상 떠난 불쌍한 남편, 아빠 없이 남은 어린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시누이들은 장례식 후 저와 연을 끊더라고요. 절망했지만 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제겐 우리 승재가 있었고 아파서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 게 다 제 탓 같아서 승재 키우면서 시어머니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개원했던 학원은 지인에게 팔고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 보험으로 버텼어요.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길로 시누이들과는 연이 완전히 끊겼어요. 시어머니 남편 곁에 보내드리고 전 아들 보며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조그맣게 학원을 열고 혼자 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빠를 닮아 아들 승재는 머리가 좋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만 하더니 좋은 대학 갔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취직했죠. 회사에서 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생하더니 승재 장가 가니까 어때? 속이 다 시원하지? 시원섭섭해. 신부 봤어? 어때? 우리 며느리 예쁘지? 며느리보다 솔직히 자기가 더 이쁘다. 어째 신부보다 시어머니가 더 예쁘고 난리야? 사람들이 듣겠다. 왜 그런 소리를 해? 두말할 것도 없이 신랑 신부 너무 잘 어울려. 선남선녀야. 승재 엄마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 누구보다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승재 엄마야. 혼사는 제가 보기에도 참 잘 치렀습니다. 하객들도 많이 오고 축하도 많이 받았어요. 큰 숙제 다 해놓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행복한 노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수경 씨 전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목소리는 그대로네. 나 기석이야, 최기석. 나 기억하지?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기석 그 사람은 20살 중반에 헤어진 첫사랑이었어요. 까마득한 옛 기억이 단박에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인데도 기억이 났어요. 아니,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대학 후배와 마주쳤어. 걔가 알려주더라. 여전히 괌에 살아요? 정착한 지 오래야. 어떻게 지내? 참, 얼마 전에 아들 혼사 치렀다며? 네, 그런데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했어요?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전화번호 맞나 한번 해본 거야. 다음에 또 연락할게. 솔직히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겠다. 사실 저도 그렇네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리고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의상 잘 지내라는 인사와 함께요. 그래, 잘 지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만 끊을게. 잘 지내세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새빨갛더라고요. 50대 후반이지만 옛날 그 감정이 기억나서인지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갑자기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괌에 사는 최기석, 이 사람은 사실 제 첫사랑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남편과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석 씨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사귀는 사이였어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제 남편은 기석 씨 후배였고요. 저희는 같은 동아리에 있었고 셋 다 친한 사이였죠. 기석 선배와 전 집안 반대로 아프게 헤어졌고 그걸 다 지켜본 남편, 지금의 승재 아빠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다 정이 깊어져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기석 선배와 헤어진 이유는 저희 집의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기석 씨는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워낙 수수하게 하고 다니고 있는 티를 안 내서 전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유복한 정도도 아니고 대대로 부자에다 아버지 형제는 판검사 의사, 어머니 집안은 예술계 교수님 쪽으로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더구나 기석 씨는 그런 집안의 장남이자 외아들이었어요.
반면 전 서민 동네에서 작게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을 두었죠. 저도 외동딸이었어요. 없는 살림의 부모님은 남부럽지 않게 저를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하셨죠. 고춧가루 빻고 참기름 짜고 시골에서 올라온 재료들로 열심히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전 다니던 여고에서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고 명문대에 갔어요. 거기서 기석 씨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연인이 된 지 1년쯤 된 어느 날 기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경아,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어. 그럼 가봐. 영화는 다음에 보자. 근데 수경아, 거기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오빠네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밥 먹는 자리 아니야? 내가 갑자기 가면 방해될 수도 있잖아. 나는 안 갈래. 아니야. 그렇게 우연인 척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드려보자. 사실 우리 부모님 너무 바쁘시고 격식 따지시는 분이라 이번이 절호의 기회야. 너 첫인상 좋고 예의 바르니까 잠깐 인사드리면 부모님도 정식으로 인사받자고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가자. 말은 그렇게 해도 기석 씨가 오래 고민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결국 허락했어요. 그날 기석 씨는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 우린 소박하게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절 그런 곳에 데리고 가는 기석 씨가 좀 이상했어요. 투피스에 구두까지 챙겨 신고 나오며 전 투덜댔죠. 기석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부모님 격식 차리시는 분이라 우연히 만났어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 딱 한 번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건데. 전 기석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교회에 강을 끼고 있는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죠. 기석 씨는 좀 긴장돼 보였습니다. 들어가자. 수경아, 나 믿지? 가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오자. 나도 밥 먹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전 크게 후회했습니다. 기석 씨 가족들은 절 결코 환영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와 여동생이 면전에 대고 가시돋친 말을 하더라고요. 기석아, 이건 예의가 아니지. 가족끼리 하는 식사 자리에 불청객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불청객이라뇨. 오늘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냥 보내기 싫어서요.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 좋겠다 싶어서 데려왔어요.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전 직감으로 느꼈어요. 기석 씨 집에서 절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절 바라보는 눈빛은 멸시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너는 그걸 물어보고 했어야지. 혹시 저 애가 이 자리에 온다고 막무가내로 우긴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기석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듯한 제 또래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내 약혼자도 여기 와 있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냥 막 사귀는 애를 함부로 데려오면 돼? 오빠 술 먹었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집안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애를 데려와 놓고 무슨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해? 격 떨어지게. 안녕하세요. 저 본 적 있죠? 저 그쪽 학교에서 여러 번 봤어요. 아주 보란듯이 우리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던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동생은 우리 대학에서 유명한 애였어요.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그 아이가 기석 씨 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술대학 다니는 거 맞죠? 꼴에 보는 눈은 있어서 우리 오빠 부자인 줄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튼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빠는 쟤 데리고 가. 기분만 잡쳤잖아. 뭐라고? 그쪽 눈치 없어요? 오빠가 이런 자리 오자고 해도 그쪽이 마다했었어야죠. 이런데 함부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헤어져 주세요. 기막혀. 누굴 넘봐? 오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한 거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날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그곳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너 이렇게 경솔한 애였어? 지금 처남 될 사람도 와 있잖아.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놈의 예의. 정작 우리는 얼마나 예의를 차리는데요. 진짜 다들 너무하세요. 저는 나와서 기석 씨한테 막 쏟아부었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석 씨,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어? 왜 말 안 했어?
미리 알았다면 이런 자리 꿈도 안 꿨을 거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 너무 수치스러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래? 진정해, 수경아. 데려다 줄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사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면전에서 당한 모욕은 꼭 우리 부모님이 당한 모욕 같았죠. 기석 씨도 다시 보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헤어짐을 고민하던 어느 날 학교에 기석 씨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차에 타라고 하시더니 한적한 카페로 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얘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돈 보고 접근한 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결혼은 너무 큰 욕심 아니야? 이 돈이면 아가씨 결혼할 미천은 될 거야. 우리 기석이 놔주고 아가씨 갈 길 가도록 해. 기석이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어. 저 맹세코 기석씨 돈 보고 사귄 거 아닙니다. 저희 동아리 친구들 다 기석씨 부자인 거 아무도 몰랐어요. 왜 저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세요? 이 돈은 뭐고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자꾸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기석씨랑 헤어질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랑한 아가씨네. 옷도 그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왜 자존심 세워? 아가씨 그러는 거 괜히 나한테 맞서는 걸로밖에 안 보여. 옛날로 치면 노비가 양반집에 거저 시집 가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로 나온 거 고마운 줄 알아. 옛날 같으면 더한 일도 당했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건방지기는. 지금 전 노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요. 기석 씨랑 헤어질 생각이에요. 다시는 기석 씨와 말도 섞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생전 울지를 않는 애가 왜 울어? 기석이랑 싸웠어? 왜 그래? 엄마, 나 정말 속상해. 너무 억울했던 저는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철이 들었더라면 끝까지 비밀로 했을 텐데 그땐 저도 어렸어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병이 나셨죠. 아버지도 기석 씨 집안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 녀석 만나지 말아라. 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기가 막혀서. 우리 귀한 딸 데려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야? 수경이 너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그 녀석이랑 단칼에 헤어져. 결국 전 기석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석 씨는 저한테 매달렸고 처음으로 우린 큰 소리로 싸웠어요. 헤어짐을 고한 날 속상하긴 해도 한편 후련하더라고요. 더는 그 집 사람들한테 모욕적인 말 안 들어도 되고 주눅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별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 씨가 고주망태가 된 채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수경아, 문 열어. 나 기석이야. 방앗간 셔터를 막 두드리는데 동네 사람들 다 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나갔습니다. 왜 그래 기석 씨? 어휴, 술 냄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내 가족들 변할 기미가 없어. 아마 평생 안 변할 거야. 그런데 수경아, 나 너랑 못 헤어지겠어.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헤어지기 싫다고. 술 깨면 다시 얘기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부모님도 다 깨셨어. 정신 차려 기석 씨. 기석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더라고요. 때는 한겨울이었어요. 잘못해서 길에서 쓰러졌다가는 그대로 동사할 것 같았죠. 큰일 났네.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취하면 어떡해. 안 되겠다 수경아. 집에서 재워야지. 이렇게 취한 사람을 어디 밖에 내보내. 까딱하면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큰일 나겠다. 어쩔 수 없이 기석 씨를 제 방에 재우게 됐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고 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커다란 차가 저희 집 앞에 섰고 거기서 기석 씨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우리 기석이 여기 있죠? 그리고 방앗간에 들어온 기석 씨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한테 심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참 못됐구나. 헤어지겠다더니 이렇게 뒷공작을 해? 기석이 데려다가 재우고 임신부도 할 작정이었니?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부모님이 한마디 하니까 기석 씨 어머닌 더 심한 말로 저희를 모욕하더라고요. 행패도 그런 행패가 따로 없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기석 씨가 화가 나 뛰쳐나왔어요. 가세요,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기석아,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멀쩡한 집 놔두고. 저 애가 여기 오라고 했니? 이런 데서 살자고 꼬셨어? 그만하세요. 수경이가 헤어지지 않은 거 제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니까 애꿎은 수경이는 그만 좀 잡으시라고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급이 맞아야지. 수경이 같은 애, 나 며느리로 절대 못 들인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수경이 그런 막대 먹은 집안에 못 보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해서 행패해요? 아니,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왜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요? 뭘 잘했다고? 애초에 되겠다님이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기어올라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요. 교양은 그쪽이 바닥났네요. 사람 무시하고 돈 없다고 아래로 보고 깔보고 막말하는 그쪽은 교양이 넘치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기석이 데리고 얼른 나가세요.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까봐 집에서 재워줬더니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요? 수경아, 소금 한 바가지 갖고 와라. 뒤통수에 확 뿌리게. 네, 이럴 줄 알았어. 기석아, 가자. 넌 이런 무식한 집안 꼴을 보고도 결혼할 마음이 있니? 너도 참 비위가 좋구나. 별 거지 같은. 어머니,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를 내가 누구한테 해?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지. 수경이 부모님께 사과하시라고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너 수경이가 뭐라고 했어? 무슨 얘기 듣고 엄마한테 함부로 해? 연애 잘못하더니 아주 형편없어졌구나. 엄마가 미국 대학으로 가라고 한 이유 이제 알겠어? 고작 이런 꼴 보이자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그 뒤 기석 씨는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단식 소동까지 벌였지만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갔어요. 제가 더 독하게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석 씨는 가진 걸 다 버리고 해외로 떠났어요.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작정을 하고서요. 저는 1년 동안 방황을 심하게 했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기석 씨가 떠난 후 현욱 선배가 절 찾아왔어요. 기석이 미국으로 떠났어. 한국엔 영영 안 돌아온대. 부모님께 너무 실망이 크다면서 나한테 부탁하고 갔어. 수경이 너 잘 챙겨주라고. 내가 어린애야. 그런 관심 필요 없어. 혼자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현욱 선배는 꾸준히 절 찾아왔고 절 위로해주려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 사람을 무작정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욱 선배가 취직한 날 제가 넥타이를 사주면서 그랬어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누구보다 선배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 수경아, 나는 안 될까? 어? 무슨 소리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내가 네 옆에 있는 모습 자꾸만 상상하게 되더라. 네가 웃으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수경아, 네 옆자리 나한테 내주지 않을래? 정말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한동안 현욱 선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배는 절 포기하지 않았고 제 모든 걸 사랑하고 아낀다는 현욱 씨에게 결국 마음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승재를 낳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승재만 보고 30년 넘게 살아왔고요. 승재 아빠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픈데 기석 씨가 전화를 해오니까 또 심란했죠. 처음 전화 왔던 며칠 후 기석 씨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길게 통화할 수 있었어요. 기석 씨는 그간의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홀가분하지? 아들 장가 가니까 숙제 다 마친 것 같고 마음이 좀 가벼워. 며느리도 참 예쁘고. 역시. 넌 다 잘해낼 줄 알았어. 뭘. 다른 사람도 내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수경아, 혹시 우리 얼굴 볼 수 있을까? 나 곧 한국 가. 우린 서너 번 더 통화를 했고 결국 전 기석 씨와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자꾸 통화를 해보니 푸근하고 애틋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성적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중한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것도 애정보다는 우정에서였어요. 약속한 날 대학로에서 봤는데 저 멀리서도 기석 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쑥스러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색하니 주구장창 걷기만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어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을 먹고 과거에 같이 자주 갔던 추억이 깃든 다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기석 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수경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랑 헤어지고 나 방황 많이 했다.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오죽하면 한국 떠나 미국에 가서 살았겠어. 시간이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한국 가면 너 결혼해 사는 거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볼 자신이 없었어. 가족이란 사람들도 미웠고. 그런데 우리 돌고 돌아 이렇게 만났잖아. 가식 없이 말할게. 내 소원이야. 수경아, 너랑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한번 생각해 줄래? 전 기석 씨가 그런 말을 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몇 번 만난 뒤에는 좋은 추억 안고 괌으로 돌아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네.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랑 통화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옛날 감정 고스란히 느껴져. 수경아, 재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기석 씨 설마... 그래, 맞아. 나 사실 너와 새 출발하고 싶은 생각 굴뚝 같다. 잠깐만. 나한테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여기서 우리 얘기 끝내자. 나 그만 가볼게.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아니야. 혼자 갈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본 기석 씨에게 좋은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죄책감이라는 게 제 마음을 붙들었죠. 분명 기석 씨는 저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승재의 엄마로 남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려 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결국 기석 씨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 그렇게 말해준 거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난 못할 것 같아. 수경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니?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날 거고 난 그럼 지금까지처럼 엄마로만 살고 싶어. 누구의 아내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이건 알아줘. 기석 씨 다시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그건 후회 안 해. 수경아, 내가 기다릴게.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절은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나 이제 곧 괌으로 돌아가. 전화 기다릴게.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정말 미안해. 제 앞에서 실망하는 기석 씨 표정을 보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제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왠지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맥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드라이브를 시켜준 데서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차도 마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좋은 분 만나 새 출발할 생각 없냐고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아들은 결혼한 이후부터 저한테 재혼하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전 계속 그런 소리 말라며 무시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한동안 성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죠. 기석 씨도 더는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생전 안 하던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한텐 재산이 좀 있었어요. 입시학원을 꽤 오래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불려놓은 게 있었죠. 워낙 아끼며 살기도 했고요. 전 큰 고민 없이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해 줬습니다. 관리가 힘들어 언제라도 넘길 생각이었어요. 그 뒤 아들 며느리가 너무 고맙다면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유정이가 우리 세 식구 해외여행 한번 가자는데 어떠세요? 무슨 해외여행이야. 엄만 괜찮아. 니들끼리 다녀와.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일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어머니 해외여행 그동안 안 가셨다면서요. 고맙긴 원래 줄 거였어. 시기가 생각보다 좀 이르긴 했지만. 그리고 여행은 너희들끼리나 다녀와. 승재 씨랑 돈 모아서 여행 경비 다 마련했어요. 어머니는 집만 딱 꾸려서 오시면 돼요. 같이 가세요. 아들 며느리가 하도 저한테 그래서 결국 승낙했어요. 장소는 괌이었습니다. 괌은 기석 씨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죠. 조금 꺼려졌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괌이 어디 조그만 동네겠어요. 또 애들이 신경 써서 고른 여행 장소인데 바꾸자고 하기도 싫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신혼여행 이후에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랑 가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색도 얼마나 예쁘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힐링이 되었죠. 스노클링인지 뭔지 그런 것도 해봤어요.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해봤더니 잘했다 싶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원주민이 하는 쇼도 보고 해외여행 이래서 가나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엄마, 비행기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숙소 들어가면 저한테 여권이랑 핸드폰 좀 주세요. 비행기표가 취소됐어? 비슷해요. 여권 번호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밤에 제가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려고. 알았어. 4박 5일 중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일정 마치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여권이랑 핸드폰 주세요. 돌아가는 비행기표 예약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걱정 말고 차근차근 해봐. 자, 여기 여권. 근데 핸드폰은 왜 필요해? 인증번호 잡고 올 거라서요. 엄마 아까도 차 안에서 졸았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푹 주무세요. 그래,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 스노클링인가 뭔가 그거랬더니 몸이 아주 노곤하다. 너도 비행기표 잘 해결하고 얼른 하고 자. 피곤할 텐데.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엄마, 아들 믿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란 믿으면 누굴 믿어? 역시 우리 엄만 최고라니까. 어이구, 여행 오길 잘했네. 생전 안 하던 얘길 다 하고. 얼른 방으로 가. 유정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3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서 애들 방에 찾아갔죠. 어젯밤 아들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애들이 지내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그러나 외국인인 직원이 제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방 안에 아들 며느리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애들이 없어? 승재야, 유정아! 전 당황해서 미친 사람처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직원을 만났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죠. 전 영어를 못했거든요. 아들,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방이 비었더라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좀 해주세요. 네? 외국인 직원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글쎄 아들 며느리가 결제를 다 마치고 호텔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였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같이 왔다가 같이 돌아가는 일정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 나가셨어요. 어젯밤 10시에 결제도 다 마치셨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설상가상 제 여권도 없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비행기표가 뭐 잘못됐다고 가져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얘들이 설마 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버려진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꼬박 지나도록 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고를 당해 그런 거였다면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왔겠죠. 아들이 일부러 핸드폰 여권을 달라고 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억만리에서 버려진 꼴이 된 거였습니다.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두렵고 분하고 무서워서 저는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비행기표와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보는데 하루 전과는 풍경이 아주 달리 보였죠.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괌 거리를 떠돌았어요. 아들 며느리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뛰어가 말을 걸었죠. 승재니? 유정아! 왜 이러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로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다 경찰한테 붙들릴 뻔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괌의 한낮은 너무 뜨거워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로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아니지. 아니야. 승재야, 유정아. 왜 그랬어? 왜?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어날 기운이 생겼을 때 호텔로 돌아왔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로비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수경아. 승재니?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기석 오빠였어요. 우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거기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았죠. 전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못했어요. 왜 그래? 이 꼴은 이게 뭐고? 무슨 일이야? 여기 누구랑 왔어?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어요. 전 앞뒤 다 잘라내고 아들 며느리랑 헤어졌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 여권도 없고 여기 혼자 남겨졌다고요. 기석 씨는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일단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가자. 우리 집에 가. 나 말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가자. 짐 싸는 거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방 몇 호야? 그렇게 기석 씨는 절 자기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가 앞에 지은 집이었는데 그 큰 집에 혼자 살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가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했어요. 더운 날씨인데도 덜덜 떨고 있었죠. 불안과 스트레스로 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아, 앉아봐라. 내가 누룽지 끓여서 시켰어. 이거라도 한술 떠. 아니면 죽 해줄까?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해. 숨 쉬고 싶지도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 며느리랑 헤어지긴 왜 헤어져? 혹시 애들이랑 싸웠어? 그래서 애들이 짐 싸들고 다른 호텔로 갔어? 나 사실 버려졌어. 애들이 나 버리고 가버렸다고. 결국 전 기석 씨에게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는 얘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당장 한국 가자. 나랑 가서 그것들 벌 받게 하자고. 이 TV에 제보를 하던 소송을 하던 내가 할게. 네가 못하면 내가 해. 하지 말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무슨? 엄마 버리는 것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 그래도 내가 한평생 키운 아들이야.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가 가서 그 난리 치면 뭐해? 소용없어.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전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슴 찢어지게 우니까 기석 씨도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천륜이 이렇게 끊어지는 일도 있구나. 수경아,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쉬어. 너 지금 제정신으로 안 보여. 달수로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이야. 일단 쉬자. 쉬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면 다시는 승재를 못 보니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살기로 작정하고 한 일주일은 그냥 먹고 자고 멍청하게 지내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만 돌리면 보이는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었지만 곁에 있는 기석 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기석 씨는 저를 데리고 자꾸 밖으로 나갔어요.
해가 강렬하지 않을 때 모자를 씌워주고 휠체어를 태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시켜줬습니다. 아기 다루듯 절 보살피는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리고 어렵사리 말을 꺼내더라고요. 수경아, 그런 몹쓸 애들 버리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응? 기석 씨가 그런 말을 해도 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도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바보 같았지만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들은 절 기억 속에서 지웠어도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6달이 지났어요. 거짓말같이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석 씨가 데려다 주는 대로 보라면 보고 먹으라면 먹으면서 괌에서 살다 보니 조금씩 기운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삶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석 씨의 한결같은 정성에 제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괌 어느 거리에 노숙자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때라도 한국에 연락해 아들이 어디 사는지 수소문할 수 있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7달이 지난 어느 날 기석 씨는 저한테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바람 부는 그 언덕 위에서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수경아, 이제 나랑 여기서 살자.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너 한국에서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는 싫다고 했지. 아들이랑 태어날 손주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금 그 이유가 없어졌잖아. 어때? 지금도 그때랑 생각이 같아? 기석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승낙할게요. 결혼해요. 수경아, 남은 생 우리 서로 아끼면서 살자. 기석 씨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젊은 시절 저와 억지로 헤어지면서 울던 기석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이 얼마나 깊으면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됐는지 또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내키지 않았는데 기석 씨는 꼭 저한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석 씨는 저를 못 잊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보다 기석 씨한테 결혼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린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밤 전 남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승재 아빠, 당신이 하늘나라로 간 지 30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낳은 승재가 아내를 맞이하고 남은 여생 손주 보며 살다 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승재 아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 기석 선배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난 벌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승재 그리고 세아가 또 태어날 아기 잘 살 수 있게 당신이 돌봐주고 지켜줘요. 꼭 그래야 해요. 승재 아빠, 미안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졌어도 여전히 아들이 떠오르고 그리운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배신한 건 슬프지만 그 와중에도 승재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름 부르며 얘기 나누고 싶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간절했어요. 말없이 울고 있으니까 기석 씨가 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 마음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고 기석 씨와 저는 근처 성당으로 향했어요. 하객은 기석 씨가 가깝게 지낸 지인들이 다였습니다.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데 환갑이 코앞인데도 주책맞게 조금 설레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입고 면사포를 쓰니 제 나이가 무색하게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하객의 축하를 받으면서 웨딩카에 탔습니다. 기석 씨가 신혼여행 대신 차 타고 괌을 한 바퀴 돌자고 해서 승낙한 거였죠. 웨딩카를 탔는데 정장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가 말을 걸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신랑 신부님, 행복하세요. 목소리를 듣고 전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전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저 기사님 목소리가 우리 아들 승재랑 똑같아. 내 귀가 이상해졌나? 제 말을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넌 승재, 이 녀석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전 숨이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 승재가 분명했습니다. 저 맞아요, 승재.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죽을 죄를 졌어요. 승재야, 내 아들 승재 맞지? 엄마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우리 승재 얼굴 보고 있는 거 맞지? 전 아들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제가 정성을 쏟은 아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던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죠. 승재야,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 왜 그렇게 아프게 하고 갔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응? 가여운 우리 아들. 엄마 그렇게 버려놓고 너도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왔어? 마음 아파서 못 견디고 온 거지? 그동안에 눌러왔던 아픔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 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던 마음이 터져나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뒤 기석 씨와 승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이 결혼식 아들 승재와 기석 씨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기석 아저씨의 얘기 들었어요. 엄마 대학 동창들한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은 평생 고생한 제가 새 출발하기를 원했고 우연히 기석 씨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대학 동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석 씨를 찾아냈다는 거였습니다. 기석 씨는 저와 있었던 옛날 일을 승재한테 얘기했고 아들 승재는 기석 씨의 진심을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 아니까 결혼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했고 기석 씨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과정이 좀 위험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라도 제 남은 삶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랐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아니면 엄마 재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하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네? 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획을 세울 게 있고 안 세울 게 있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뒷이야기를 알고도 전 기석 씨와 아들 두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네가 진짜 날 버린 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가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이 녀석아.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기석 아저씨랑 매일 통화했어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준 한약 있죠? 그것도 제가 여기서 보낸 거예요. 엄마 다니는 한약방에서요. 영양제랑 엄마 입맛 같은 것도 다 제가 알려드렸다고요. 저 한국에서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 미안해요. 진짜 할 짓 못 되더라고요. 이 녀석아,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놀래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저는 막 아들을 혼냈습니다. 기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여행은 사랑하는 두 남자를 엄청 혼내고 욕하다가 끝나고 말았죠. 두 사람은 나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 원망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보니까 며느리 유정이가 와 있었어요. 유정인 절 보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승재 씨가 너무 간절하게 어머니 재혼을 바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도 어머니 혼자 두고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신경성 위험까지 생길 정도로요. 어쩐지 며느리 얼굴도 야위어 보였습니다. 승재 녀석이 더 괘씸했어요. 나 재혼시키자고 자기 아내 마음고생시킨 건 꼭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녀석 용서 하나 봐라. 지금은 어때? 아직도 위가 많이 안 좋으니? 괜찮아요. 신기하게도 어머니 결혼식 날짜 잡히고 저희 괌에 올 비행기표 예약하니까 낫더라고요. 저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이리 와봐. 승재랑 유정이 둘 다 안아보자. 이렇게 착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했나 몰라. 니들도 힘들었지? 이제 다시는 이런 일 꾸미지 마라. 승재야, 유정아, 너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
그날은 밤늦게까지 원 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기석 씨까지 제 곁에 있으니 괌의 밤 풍경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죠. 그런데 아들이 통장을 제게 주더라고요. 건물판 대금이라고 하면서요. 아들은 이 돈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결국 내게 이 돈 주려고 한 거였어요. 건물 관리하는 거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고 건물 원래 저 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돈 갖고 기석 아저씨랑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요. 이 녀석이 엄마 더는 놀래키지 말라고 했지? 끝까지 1억이야? 이걸 왜 엄마를 줘?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재혼까지 이르는 요란한 소동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며칠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전 기석 씨와 괌에서 살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어요. 괌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그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은 요새 기석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늙음하게 큰아들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얼마 전 남편은 커다란 캠핑카를 샀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손자까지 5식구, 좋은데 여행 가려면 필요하다고 덜컥 구입하더라고요. 참 한국에 오자마자 승재와 저 기석 씨는 다 같이 승재 아빠의 납골당에 갔어요.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시 알아요? 아버지도 옥황상제 명을 받아서 어떤 이쁜 선녀랑 살고 계실지. 이 녀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30년 넘게 저 혼자 키워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2번 응원해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 여보, 우리 가끔 옵시다. 먼저 하늘로 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잊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이룬 새 가정 잘 지키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괌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혼을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었네요. 엄마의 재혼 이야기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